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오늘은 지루하고, 한때 열심히 했던 운동도 어느새 귀찮아지고, 새로 시작한 취미도 몇 주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무언가를 계속하고 싶은데 계속되지 않고, 즐거움을 찾고 싶은데 찾아지지 않는 이 상태,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취미의 유무가 아닙니다. 어떤 취미는 일주일 만에 식상해지고, 어떤 취미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같은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면서도 공허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즐거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어지는 관심, 평생 곁에 둘 수 있는 취미란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1장.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취미의 문제에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껏 취미를 대하던 방식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프를 친다, 그림을 그린다, 낚시를 간다. 이런 식으로 취미는 어떤 활동, 어떤 대상, 어떤 장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찾을 때도 뭘 할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등산, 요리, 사진, 악기.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지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심심하면 재미를 찾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이 모든 움직임이 의지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채워지는 순간 곧바로 다음 욕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스럽지만 1시간 뒤면 다시 배가 고프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취미는 어떨까요? 골프를 치고 싶어서 골프를 칩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나면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다시 치고 싶어지고, 또 치고 나면 또 허전해집니다. 이것이 의지의 구조입니다. 외부 활동에 기댄 즐거움은 본질적으로 반복을 요구하고, 반복은 결국 권태를 낳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즐거움과 내면에서 솟아나는 즐거움. 외부에서 오는 즐거움은 대상에 의존합니다. 골프장이 있어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하고, 함께 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몸 상태가 괜찮아야 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즐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은 다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정신적 풍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옮기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지만 결국 권태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취미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취미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에 덜 의존하고 내면의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 취미입니다.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과 연결된 취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두 사람이 똑같이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은 꽃이 예쁘게 피는 것을 보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꽃이 지고 나면 그 즐거움도 끝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꽃을 보며 그 구조를 관찰하고 왜 이 색깔이 나왔는지 궁금해하고
계절에 따라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고 자신만의 분류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같은 정원 각국이지만 후자의 경우 꽃이 지고 나서도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원천이 꽃 그 자체가 아니라 꽃을 통해 작동하는 자신의 정신 활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대상은 계기일 뿐이고 진짜 즐거움은 그 대상을 통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유, 발견, 이해, 연결의 과정에서 옵니다. 이런 취미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유의 깊이는 경험과 시간의 비례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나는 뭘 할까?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통해 생각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와 연결되어야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2장.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문장은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것을 취미에 적용하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취미를 소유로 생각합니다. 나는 골프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요리를 취미로 삼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은 취미를 대상화하는 방식입니다. 취미를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도구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유된 취미는 쉽게 식상해진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모든 욕구를 일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원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원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 욕구는 사라집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심할 때 골프를 치고 나면 그 욕구는 충족됩니다. 하지만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평생 지속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이것입니다. 취미를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취미가 내가 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내가 되어가는 어떤 사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 사진을 취미로 삼았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사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같은 구도, 같은 피사체, 같은 방식이 반복됩니다. 새로운 렌즈를 사고 새로운 장소를 가지만 그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이것이 소유로서의 취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빛의 각도를 관찰하게 되고 그림자의 형태를 의식하게 되고 색의 대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카메라가 없어도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저 건물에 지금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네 하고 생각하고 식당에서도 이 조명 아래 음식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이 사람에게 사진은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존재로서의 취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변화를 성격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취미가 성격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도 리듬을 듣고 글을 쓰는 사람은 대화 중에도 문장 구조를 의식하고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산책하면서도 나무잎의 형태를 관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취미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이런 존재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거나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은 쉽게 권태를 낳습니다. 하지만 사유를 요구하는 활동, 이해를 깊게 만드는 활동,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활동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유는 대상이 같아도 매번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같은 책을 10번 읽어도 매번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그림을 100번 봐도 매번 다른 부분이 새롭습니다. 같은 산책로를 1년 동안 걸어도 매번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지적 요소가 포함된 취미의 특징입니다. 대상은 반복되지만 사유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을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존재에 덜 의존합니다. 혼자 있어도 권태롭지 않고 같은 일을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원천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스스로 작동하는 정신활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취미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취미는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이 취미는 특정 시간에만 하는 활동입니까? 아니면 일상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입니까? 이 취미는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내 정신활동에 의존합니까? 이 질문들이 평생 지속될 취미와 일시적으로 즐기다 끝날 취미를 가릅니다. 3장. 인간의 행복은 그가 무엇을 즐길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무엇을 즐길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을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같은 대상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를 선택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재미있을 것 같아. 저건 지루할 것 같아.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은 착각입니다. 재미는 대상 안에 미리 들어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재미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능력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바둑을 봅시다. 바둑을 모르는 사람에게 바둑판은 그저 검은 돌과 흰 돌이 놓인 판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둑을 아는 사람에게 그 판은 전략의 세계, 긴장의 흐름, 수일기의 깊이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같은 바둑판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흥미진진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능력을 지각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각 능력이란 단순히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하고 의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같은 대상에서도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음악을 들을 때 단순히 멜로디만 듣는 것이 아니라 화성의 진행을 듣고 리듬의 변화를 느끼고 악기 간의 대화를 포착합니다. 그림을 볼 때 색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도의 균형을 보고 붓질의 방향을 보고 빛의 처리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반복된 관찰과 집중된 사유를 통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취미란 즐길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자랄 수 있는 취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보이고 1년 뒤에는 더 많이 보이고 10년 뒤에는 훨씬 더 깊이 보이는 취미. 이런 취미는 절대 식상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같아도 내가 보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성장과 연결시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신이 성장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색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글을 쓰면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소리에 대한 감수성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라난 능력은 다시 취미를 더 즐겁게 만들고, 더 즐거워진 취미는 다시 능력을 자라게 합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자라지 않는 취미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고, 같은 패턴을 따라가고,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런 취미는 결국 권태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취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하는 취미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하는 취미입니다. 소비하는 취미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계속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식. 하지만 성장하는 취미는 같은 대상에서도
계속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취미를 선택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재미있는 것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내 능력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 낯설음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이해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취미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원천이 감각적 자극이 아니라 지적 이해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나이가 들면 둔해지지만 이해는 나이가 들면 오히려 깊어집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20대 때와 70대 때 느끼는 감동이 다르고 같은 풍경을 봐도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취미는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1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이 보이는가? 같은 것을 해도 더 깊이 느끼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취미는 평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4장.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 문장은 취미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를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동호회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모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런 취미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취미는 타인의 존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만 즐겁고 혼자 남으면 의미를 잃습니다. 친구가 이사를 가면 취미도 끝나고 모임이 해체되면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취미가 아니라 관계에 기댄 활동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이 혼자 하는 취미를 꺼리는 이유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혼자 하면 재미가 없고, 혼자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모임을 만들고, 함께할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취미가 아니라 도피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 공허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고 타인과의 관계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워진 시간은 결국 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취미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여야 합니다. 타인의 존재 없이도, 모임 없이도, 함께할 상대 없이도 온전히 즐거울 수 있는 취미. 이런 취미만이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 조건에 덜 의존합니다. 날씨, 장소, 시간, 상대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어도 지속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이동이 어려워져도,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져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깊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활동은 집중을 방해받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관계는 변하거나 끝날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평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가 이런 조건을 만족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색, 산책, 관찰, 연구.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타인 없이도 가능하고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내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존과 선택을 구분합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다면
그것은 취미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햇빛 아래 걷는 것은 즐겁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없으면, 걸을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조건에 덜 의존하고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의존해야 합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면 더 즐겁지만 혼자여도 충분히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풍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고, 관찰할 것이 많고, 상상할 것이 많습니다. 반면 내면이 빈 사람은 혼자 있으면 권태롭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시간이 지루하게 흐릅니다. 그렇다면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신적 활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읽고, 매일 조금씩 생각하고, 매일 조금씩 관찰하고, 매일 조금씩 기록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내면의 풍요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면은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얕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깊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취미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취미는 혼자서도 즐거운가? 타인이 없어도 계속할 수 있는가?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져도 지속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취미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장. 의지를 부정하는 순간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를 부정하는 순간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이 문장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자 취미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 인맥을 넓히기 위해, 자기 개발을 위해, 또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취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런 태도는 취미를 다시 의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입니다. 의지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 채워지지 않는 욕구, 만족을 모르는 갈망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몸, 더 많은 친구, 더 높은 성취, 더 안정적인 미래. 그리고 이 욕구들은 한 번도 완전히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잠깐 만족스럽지만 곧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이것이 의지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취미는 어떨까요? 취미마저 목적을 가지면 그것은 다시 의지의 영역이 됩니다. 이 취미를 하면 건강해질 거야. 이 취미를 하면 친구가 생길 거야. 이 취미를 하면 노후가 풍요로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취미는 수단이 되고, 수단은 언제나 결과에 의존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결과가 나와도 곧 다음 결과를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의지를 부정할 때, 즉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좋아서 하는 것.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목적을 묻지 않고, 단지 그 순간 그 활동 자체에 몰입하는 것. 이것이 의지 없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림을 잘 그려서 전시회를 열어야지.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리면 좋아요를 많이 받을 거야. 그림을 그리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더라. 이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은 의지에 사로잡힌 활동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좌절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실망하고, 효과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물감이 번지는 것이 재미있어서, 색이 섞이는 것이 신기해서, 붓이 캔버스를 스치는 감각이 좋아서 그립니다.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 자체가 좋습니다. 이것이 의지 없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순수한 관조라고 부릅니다. 관조란 목적 없이 바라보는 것,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자연을 바라볼 때, 과학자가 현상을 관찰할 때, 음악가가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들은 이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의지는 멈춥니다. 의지가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정한 평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는 상태.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활동, 이 경험 자체로 충분한 상태. 이때 비로소 깊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취미의 핵심 조건입니다. 취미는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인맥을 위해서도, 성취를 위해서도 아니어야 합니다. 단지 그 자체로 좋아서, 그 순간이 즐거워서, 그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 평온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취미를 예술적 활동과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예술이란 반드시 그림이나 음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도 예술적일 수 있고, 요리를 하면서도 예술적일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도 예술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목적이 아니라 순간, 성취가 아니라 몰입입니다. 이런 취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고, 쌓고, 얻어야 한다는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압박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줄어듭니다. 이때 비로소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봅니다. 젊을 때는 의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의지의 힘이 약해지고, 그 빈자리에 관조의 능력이 자라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취미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취미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취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인가? 이 취미를 할 때 결과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과정에 몰입하는가? 이 취미가 끝나고 나서 무언가를 얻었다는 느낌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시간 자체로 충분한가? 만약 후자라면 그 취미는 평생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 조건이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당신 자신의 존재, 당신의 관조, 당신의 순간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취미란 결국 이것입니다. 의지를 벗어난 순수한 즐거움, 목적 없는 몰입,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관조. 이런 취미를 하나라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나이 들어도 권태롭지 않으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